자유로운 생활, 자유로운 인식의 세계로 헐헐 떠나고 싶었던 버지니아 울프. 20세기 문단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를 추구, 인간의 복잡 미묘한 내면 세계에 관심을 기울인 버지니아 울프의 날카로운 감수성과 수정처럼 맑고 풍부한 서정이 충만한 문체, 대담한 기법상의 실험으로 형성된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 15부 시작합니다. 엘리너의 머리와 은빛이 도는 맑고 검은 눈이야말로 그녀의 매력이라고 패기는 생각했다. 멋진 노예언자 같은, 기이한 늙은 새 같은, 연약해 보이면서 동시에 우스꽝스러운 그녀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라 그녀는 거울려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하얀 빛이었다. 그들은 택시를 기다리며 창가에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채워야 할 시간의 공백이 있었고 지붕들과 광장들과 멀리 보이는 언덕까지 푸른 선을 그리는 뒤뜰의 각들 위로 그처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창문으로부터 경치가 마치 뭔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 휴지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란히 그곳에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붉은 깃털처럼 구부러져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 거리 저 거리를 돌아다니는 택시들이 모퉁이를 도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신기했다. 그러나 그들이 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차들 아래로 누워있는 구획된 거리들이 마치 런던의 지도 같았다. 여름날이 저물고 있었다. 석양의 잔광이 여전히 대기 중에 머물고 있어 아직 뚜렷하지는 않은 연노란색 불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엘리너가 하늘을 가리켰다. 내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본 것이 바로 저기쯤이었어. 저기 저 굴뚝들 사이. 그녀가 말했다. 지붕들 위로 멀리 높은 굴뚝들이 공장의 굴뚝들과 웅장한 건물 하나가 있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인가? 나는 여기 서 있었어. 바깥을 내다보면서. 엘리너가 말을 이었다. 내가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임에 틀림없어. 여름날이었지. 나는 하늘에 검은 점 하나가 있는 것을 봤어. 나는 누군가에게 말했지. 아마 미리암 페리시였을 거야. 그래, 내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그녀가 와 있었으니까. 그런데 델리아가 그녀에게 물어볼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텐데. 패기는 고모가 이 말을 하다 저 말을 하다 하는 것이 그녀가 늙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고모가 미리암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엘리너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내가 미리암에게 말했지. 저게 새인가? 아니야, 저건 새일 수 없어. 너무 크잖아. 그리고 움직이고 있어. 갑자기 그것이 내 쪽으로 날아왔어. 그건 비행기였어. 그래, 비행기였어. 너도 알다시피 비행기가 영국 해협을 횡단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잖니. 내가 너와 함께 도셋에 머물고 있을 때였지. 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는구나. 그때 누군가가 말했지. 세상은 변할 거야 라고. 아마 너의 아빠였을 게다. 오, 글쎄요. 패기가 웃었다.
그녀는 단지 비행기가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려 했다. 과학에 대한 나이 든 사람들의 맹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 그녀의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엘리너가 한숨을 지었다. 이런,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창가를 떠났다. 나이 탓이야. 패기는 생각했다. 엘리너의 70평생 동안 무수히 불어와 고통스러운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숱한 바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약간의 돌풍이 불어와 창문을 열어젖혔다. 뭐예요, 넬? 패기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엘리너가 말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곤 했었다. 하늘에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자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본 하늘 가운데 어떤 것은 그야말로 최고였다. 지금 그녀가 노스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쟁을, 그녀가 그날 밤 탐조등 불빛을 바라보며 어떻게 거기 서 있었던가를 생각나게 했다. 공습이 있은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녀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레니와 매기와 함께 저녁을 먹었었다. 그들은 석탄 저장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니콜라스가 전쟁이란 참으로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것이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난 날이었다. 그래, 나는 비행기에 대해선 몰라. 비행기란 걸 타본 적도 없고 내가 타본 건 자동차들 뿐이지. 난 자동차 없이도 지낼 수 있어. 난 하마터면 자동차에 치일 뻔했지. 브롬프톤 거리에서야. 내게 얘기했지. 전적으로 내 잘못이었어. 나는 앞을 살피지 않았어. 그리고 라디오, 그건 정말 성가신 물건이야.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조반 후에 그것을 틀어놓았었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뜨거운 불, 전기불, 그 밖에 새로운 것들은...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오, 여기 있군.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는 그때까지 찾고 있던 어떤 종이를 와라 움켜잡았다. 에드워드가 오늘 저녁에 거기 온다면 나에게 상기시켜 주렴. 아무래도 손수건에 매듭을 지어놓아야겠군. 그녀는 가방을 열고 비단 손수건을 꺼내 엄숙하게 매듭을 지었다. 그에게 런콘의 아들에 대해 물어보라고 말이다. 벨이 울렸다. 택시가 왔구나.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것이 없나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그녀가 멈추었다. 마루 위에 펼쳐진 채 뒹굴고 있던 희미한 사진이 실려있는 석간신문이 그녀의 눈길을 붙잡았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 작자가... 신문을 탁자 위에 평평하게 펴놓으며 그녀가 소리쳤다. 근시이긴 했지만 패기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한 뚱뚱한 남자가 손짓을 하고 있는 희미한 사진이 실려있는 평범한 석간신문이었다. 망할 놈의 협잡배. 엘리너가 갑작스럽게 내쏘았다. 그녀는 신문을 움켜잡아 찢어서는 마루에 던져버렸다. 패기는 놀랐다. 신문이 찢어지는 순간 희미한 전율이 그녀의 살갗 위를 달려 지나갔다. 고모의 입술에서 나온 망할 놈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 충격을 주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충격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처럼 신중한 영어를 구사하곤 하는 엘리너의 입에서 망할 놈이니 협잡배니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그녀의 친구들이 그런 말을 썼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갖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신문을 찢을 때의 그녀의 그 몸짓, 얼마나 기묘한 결합인가. 엘리너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엘리너의 붉은 금빛 망토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다. 그녀는 누군가가 신문에서 한 말에 화가 난 아버지가 타임지를 구겨버리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앉아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찢는 방법이라니. 반쯤 웃으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엘리너가 손을 휘두르던 것처럼 그녀도 자기 손을 휘둘러 보았다. 엘리너의 모습은 아직도 분노에 차 있는 듯 했다. 저렇게 해버리면 수월할 거야. 만족스러울 거야. 돌계단을 한층 한층 따라 내려가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우리 고모를 보세요. 병원에서 어떤 남자와 가졌던 논쟁을 떠올리면서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노동자들의 아파트 6층 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우리 고모를 좀 보세요. 엘리너가 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그 편지를 방에 두고 온 것은 아니겠지? 에드워드에게 보여주려는 런콘의 편지 말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여기 있군. 편지는 가방 안에 있었다. 그들은 계속 내려갔다. 엘리너는 택시 운전사에게 주소를 일러주고 나서 자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패기가 옆눈질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패기를 감동시킨 것은 그 말 자체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녀의 힘이었다. 남자들이 파괴한 그러한 정열을 그녀는 아직도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멋진 세대야. 차가 출발할 때 패기는 생각했다. 너도 알겠지. 자신이 말했던 것을 설명하고 싶은 듯 엘리너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란다. 자유 같은 거요? 패기가 기계적으로 말했다. 그래, 자유와 정의. 엘리너가 말했다. 택시는 리본 모양의 창문들과 정원이 있고 이름들이 붙어있는 집들이 늘어서 있는 평탄하고 그럴싸한 작은 도로를 따라 달렸다. 차가 계속 달려 큰 도로에 들어섰을 때 아파트에서의 장면이 패기의 마음속에 그녀가 병원에서 그 남자에게 말할 문장을 구성했다. 그녀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신문을 집어서는 그것을 찢어버렸어요. 제 고모가요. 그녀는 70살이 넘었어요. 그 세세한 부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패기는 엘리너를 쳐다보았다. 고모가 입을 열었다. 저기가 우리가 살던 곳이야. 그녀가 말했다. 가로등이 길게 늘어서 있는 왼쪽 길을 향해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바깥을 내다보고 있던 패기는 희미한 기둥들과 계단이 연이어 있는 훼손되지 않은 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거리 끝까지 늘어서 있는 장식 벽토로 꾸민 원 기둥들과 잘 정리된 건축물들은 장려한 아름다움마저 풍기고 있었다. 에버콘 테라스, 엘리너가 말했다. 저 우체통은 차가 달려서 지나갈 때 그녀가 중얼거렸다. 왜 하필이면 우체통이지? 패기가 자문했다. 하나의 문이 열려 있었다. 노년이란 어둠 속으로 멀리 멀리 뻗어 있는 끝없는 길과 같은 것이라고 그녀는 추측했다. 이제 하나의 문이 열리고 이어 또 하나의 다른 문이 열렸다. 사람들은 엘리너가 입을 열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멈췄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말을 잘못 시작했던 것이다. 네, 패기가 말했다. 그녀는 고모의 이런 비논리적인 말이 짜증스러웠다. 나는 말하려고 했어. 우체통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엘리너가 말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웃었다. 그녀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순서대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거기에는 분명 순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자신의 장황한 말이 패기를 성가시게 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머리란 그처럼 빨리 돌기 때문이었다. 저기는 우리가 저녁을 먹곤 했던 곳이야. 광장의 모퉁이에 있는 큰 건물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너가 말했다. 내 아빠와 나 말이다. 언제나 책을 읽곤 하던 그 남자도 함께였지. 그의 이름이 뭐였더라? 그는 판사가 됐지. 우리는 저기서 저녁 식사를 하곤 했어. 우리 셋이서. 너의 아빠 모리스, 나, 그리고 그 시절의 사람들은 아주 거창한 파티를 열곤 했지. 법조계 사람들은 늘 그렇지만. 그리고 그는 늙은 참나무를 수집했어. 대개는 협잡이지만. 조그만 소리로 웃으면서 그녀가 덧붙였다. 저녁 식사를 하시곤 했었다고요? 패기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고모가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것은 그처럼 흥미있고 그처럼 안전하고 그처럼 비현실적이었다. 80년대의 과거지사는 그 비현실성으로 해서 그녀에게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고모의 젊었을 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너의 삶이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있지 않니? 엘리너가 말했다. 패기는 잠자코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밝은 거리를 따라 달렸다. 거리는 그림 속의 궁전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붉은 불빛과 문이 닫힌 상점들의 여름 옷들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들로 아직도 환히 밝혀져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이 옷들과 조그만 장대 위에 걸린 모자들과 보석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엘리너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실험용 돼지를 실험한 일은 어떻게 됐니? 그녀가 물었다. 패기는 어리둥절했다. 그러다가 엘리너는 기억이 났는지 패기에게 말했다. 알어.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지. 그래서 너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 그건 정말 흥미있는 일이야. 지금 나에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거기에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패기가 병원에서 친구에게 말했듯이 엘리너가 설명을 원하는 것들은 2 더하기 2은 4이라는 간단한 내용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서 세상 사람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었다. 만약 엘리너에게 8 곱하기 8은 얼마냐고 묻는다면 창문에 기대고 있는 고모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마를 톡톡 두드리며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엘리너가 다시 끼어들었다. 이렇게 와주니 정말 좋구나. 그녀가 패기의 무릎을 톡톡 쳐주면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오는 걸 싫어하는 표정을 그녀에게 보여준 건 아닌가 하고 패기는 생각했다. 이런 것도 사람을 아는 한 방법이야. 엘리너가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잘해 나가고 있어. 네가 아니라 우리가 말이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들은 계속 달렸다. 어떻게 해야 정답을 얻을 수 있지? 엘리너의 초상화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애쓰면서 패기는 생각했다. 감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반대로 느낀 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일에는 재주가 없어. 그녀는 병원의 친구에게 말했다. 그건 너무 어려워. 그녀는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 잘못 잡은 윤곽을 지워내는 것처럼 손으로 조그만 획을 만들면서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병원에 있는 그녀의 친구는 사라졌다. 그녀는 택시 안에 엘리너와 단둘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집을 지나쳐 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서 시작하고 나는 어디서 끝나는 거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계속 달렸다. 그들은 2명의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고 런던을 가로질러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2개의 삶이, 섬광이 2개의 육체에 에워싸여 있었다. 2개의 분리된 육신으로 둘러싸인 저들 삶의 섬광들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영화관 앞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인가? 그것은 그녀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그녀는 한숨을 지었다. 너는 그런 걸 느끼기에는 너무 젊어. 엘리너가 말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패기가 약간 놀라면서 물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데 대해서. 젊다고요? 패기가 말했다. 나는 결코 고모만큼 젊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고모의 무릎을 톡톡 두드리면서 말했다. 인도까지 다녀오시고. 그녀가 웃었다. 오, 인도. 오늘날은 인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너가 말했다. 여행이 그만큼 쉬워졌지. 표만 한 장 구해서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은 뭔가 다른 거야. 다른 종류의 문명. 예를 들면 티벳이라든가. 나는 어떤 사람이 쓴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더라? 거리의 소음에 방해를 받은 듯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정말 옷을 멋지게 입지 않니? 금발의 소녀와 야외복을 차려입은 청년을 가리키며 그녀가 말했다. 그래요. 화장한 얼굴과 야한 빛깔의 숄, 흰 조끼와 뒤로 빗어넘긴 머리 스타일을 바라보면서 패기가 별 의미 없이 말했다. 엘리너는 무엇에나 정신이 팔리고 무엇에나 흥미를 갖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젊었을 때 고모를 억압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할아버지의 뭉툭하게 잘린 반짝이는 손가락과 어둡고 긴 거실 등 어렴풋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엘리너가 돌아보았다. 그녀는 놀라는 표정이었다. 억압하던 것? 그녀가 되풀이했다. 지금 그녀를 놀라게 한 문제에 대해 그녀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다. 하나의 그림이 또 하나의 그림이 공중에 떠올라왔다. 방 중간쯤에 델리아가 서 있었다. 오 하느님,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마차 한 대가 다음 집 앞에 멈추었었다. 그녀는 편지를 붙이기 위해
거리를 내려가는 모리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현재를 원해. 운전사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바깥을 내다보며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불빛이 환한 런던의 공공구역으로 들어와 있었다. 불빛은 포도 위를 비추고 희게 번쩍이는 사무실들을 비추고 으스스해 보이는 교회 위에도 비쳤다. 여기저기서 현란한 광고 문안들이 나타났다 꺼졌다 했다. 맥주병이 맥주를 따르다가 멈추고는 다시 따르곤 했다. 그들은 극장가에 이르렀다. 언제나처럼 그곳에는 화려한 혼돈이 있었다. 야외복을 차려입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거리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다. 택시들은 굴러가다가 멈추다가 했다. 그들이 탄 택시도 앞을 가로막혔다. 그들은 한 조상 아래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다. 불빛이 그 조상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저것만 보면 위생타올 선전이 생각나요. 패기가 간호원 복장을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다. 엘리노는 짧은 순간 충격을 받았다. 불쾌한 느낌과 함께 나이프가 살갗을 저미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그것이 실제로 자기 몸에 닿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씁쓸하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한 것은 그녀의 남동생, 살해당한 그 잘생기고 말이 없던 소년 찰스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전쟁에서 유일하게 멋진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그녀가 조상의 대자에 새겨져 있는 글귀를 큰 소리로 읽었다. 우린 아직 얼마 못 왔어요. 패기가 날카롭게 말했다. 택시는 아직도 그 구역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 공백이 그들을 둘 다 떨쳐버리기를 원하는 어떤 상념의 빛 속에 가두어두고 있는 것 같았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옷을 멋지게 입지 않니? 엘리너가 번쩍이는 긴 망토를 입은 또 다른 금발의 소녀와 또 다른 연회복 차림의 젊은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요. 패기가 짧게 말했다. 그러나 너는 어째서 좀 더 너 자신을 즐기지 못하는 거지? 엘리너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찰스의 죽음은 참으로 슬펐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그와 노스 중에서 노스가 훨씬 더 재미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했다. 택시가 차량들 사이를 누비듯이 빠져나와 뒷길로 들어섰다. 이제 빨간 신호등이 켜자 차가 멈춰섰다. 노스가 돌아왔다는 건 근사한 일이야. 엘리너가 말했다. 그래요. 패기가 말했다. 그는 돈과 정치에 관한 얘기를 제외하면 우리에겐 달리 화제가 없다고 말하죠. 그녀가 덧붙였다. 그러나 로스가 전쟁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기가 그를 흠잡으려 한다는 건 잘못이라고 엘리너는 생각했다. 그가 그래?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커다란 검은 글씨가 씌워진 신문 플래카드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는 것 같았다. 그들은 델리아가 살고 있는 광장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요금이 꽤 많이 올라가 있는 택시의 요금계를 쳐다보았다. 운전사가 길을 우회하고 있었다. 그가 곧 길을 찾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광장을 천천히 미끄러져 갔다. 그녀는 지갑을 손에 든 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녀는 지붕들 위로 펼쳐진 하늘이 어두워져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미 해는 떨어졌다. 한순간 하늘은 시골의 들판과 나무들 위로 보이는 하늘과
똑같은 조용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돌아야 할 텐데, 그러면 되는데. 낙담할 건 없어. 택시가 방향을 바꿀 때 그녀가 덧붙였다. 여행이란 너도 알다시피 배전이라든가 그 밖에 여행자가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만 하는 저들 협소한 장소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뒤섞여 지내야만 하는 고단한 노정이지. 택시는 한 집 한 집을 시험하듯 밀끄러져 가고 있었다. 너도 가봐야 해, 패기. 그녀가 말했다. 너도 여행을 좀 다녀야 해. 반나체의 원주민들이 달빛 속에 강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단다. 저기 그 집이 있군. 그녀가 차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택시가 천천히 내려갔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래, 난 낙담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렇게도 친절하고 그렇게도 선량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창문마다 불이 밝혀져 있는 집 앞에서 택시는 멈추었다. 패기가 몸을 앞으로 숙여 문을 열었다. 그녀는 뛰어내려서 운전사에게 요금을 지불했다. 엘리너가 허겁지겁 그녀를 뒤따라 내렸다. 안 돼, 패기. 그녀가 말했다. 내가 택시를 불렀잖아요. 이건 내 택시라고요. 패기가 대꾸했다. 하지만 내 몫은 내가 낼 거야. 엘리너가 지갑을 열면서 말했다. 무슨 말을 하고 계셨죠? 무슨 말을 하고 계셨죠, 넬? 그들이 현관 계단에 섰을 때 엘리너가 자기 몫의 택시값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패기가 말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녀가 물었다. 엘리너는 여전히 지갑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 돼. 그렇게 하도록 할 수는 없어. 여기 이것을 받아.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패기는 그 손을 옆으로 밀쳐버렸다. 동전들이 현관 층계 위로 굴러 떨어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허리를 구부렸다. 그러다가 서로 머리를 부딪혔다. 상관하지 마. 동전이 굴러가 버렸을 때 엘리너가 말했다. 모두가 내 잘못이니까. 하녀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코트를 어디다 벗어놓지? 여긴가?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아래층에 있는 어떤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사무실이었지만 코트를 벗어놓는 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거울이 있었고 그 앞에는 핀과 빛과 소리 있는 화장대가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꼭 집시 같군.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머리에 빗질을 했다. 흑인같이 그을렸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패기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기다렸다. 여기가 그 방이었는지 궁금한걸. 그녀가 말했다. 어떤 방이요? 패기가 건성으로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만나곤 했던. 엘리너가 말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곳은 여전히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 그 방의 벽에는 부동산 업자들의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다. 키티가 오늘 밤에 올지 모르겠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패기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요즘 그녀는 시내에 자주 나오지 않아. 결혼식이나 유아 세례식 같은 행사가 있을 때나 나오지. 엘리너가 말을 이었다. 패기는 붉은 튜브 같은 것으로
입술에 선을 그리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키가 6피트 2인치쯤 되는 젊은이를 만나면 이게 그 아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 엘리너가 계속했다. 패기는 여전히 자신의 얼굴에 몰두해 있었다. 넌 언제나 그렇게 화장을 하니? 엘리너가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놀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패기가 말했다. 입술과 눈 주위의 긴장감이 그녀를 뚜렷하게 보이게 했다. 그녀는 파티의 분위기 속에서 결코 위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오, 친절하기도 하지. 엘리너가 말했다. 하녀가 6펜스를 가지고 왔던 것이다. 자, 패기, 내 몫을 치를게. 동전을 건네면서 그녀가 말했다.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그녀의 손을 밀어내면서 패기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부른 택시였어. 엘리너가 고집을 부렸다. 패기는 걸어가 버렸다. 나는 헐값으로 파티에 가는 것을 싫어해. 여전히 동전을 내민 채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엘리너가 말을 계속했다. 너의 할아버지 기억 안 나니? 그분은 항상 말했지. 작은 홈 때문에 훌륭한 배를 버리지 말라고. 만약 네가 그분과 쇼핑을 간다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보여주시오 라고 그분은 말할 거야. 그를 기억해요. 패기가 말했다. 기억한다고? 엘리너가 물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게 기뻤다. 그들이 이 방들을 벌써 세놓은 모양이지. 그들이 2층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방문들은 열려 있었다. 저건 변호사의 방이야. 위에 하얀색으로 이름이 씌어있는 서류 상자들을 쳐다보면서 그녀가 말했다. 그래, 네가 화장에 관해서 한 말의 의미를 알겠구나. 조카 딸을 힐끗 쳐다보면서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주 멋지게 보여. 환해 보이는 걸.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어울려. 나에게는 아니지만 나는 야하다고 느끼게 될 거야. 너는 그런 걸 뭐라고 말하니? 그리고 네가 이 동전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아래층 가방 속에 넣어두고 왔어야 했는데. 그들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그들은 모든 방들을 열어놓았을 거야. 그녀가 계속했다. 이제 그들은 붉은 카펫이 깔려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래서 만일 델리아의 작은 방이 꽉 차게 된다면, 하지만 물론 파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우리는 일찍 온 거야. 모두들 위층에 있겠지. 그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어서 가보자. 내가 앞장설까? 문 뒤에서 짖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한 하녀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미스 파기터, 엘리너가 말했다. 미스 파기터? 하녀가 문을 열면서 소리쳤다. 성함은요, 아가씨? 엘리너의 뒤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패기에게 하녀가 물었다. 미스 마가레트 파기터. 패기가 말했다. 마가레트 파기터 양입니다. 하녀가 방 안에 대고 소리쳤다. 그녀의 앞에는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사람들이 짖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델리아가 다가왔다. 오, 패기. 그녀가 소리쳤다. 네가 와줘서 정말 기쁘구나.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차가운 껍질로 도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너무 일찍 왔다. 그 방은 거의 비어 있었다. 다만 몇 사람만이 마치 그 방을 채우려는 듯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서 있었다. 델리아와 악수를 하고 그리고 연달아 악수를 나누면서 패기는 뭔가 재미있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자고 혼자 생각했다. 그녀는 깨끗한 페르시아 융단과 조각이 되어 있는 벽난로를 보았다. 그러나 그 방의 중앙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의 비결은 무엇인가? 마치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자문했다. 받아 적어라. 그녀는 덧붙였다. 기름칠을 한 초록색 뚜껑이 있는 병에다 그것을 채워라. 그녀는 생각했다. 받아 적어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받아 적어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곳에 홀로 서서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되풀이했다. 델리아가 서두르면서 그녀 곁을 지나갔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런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좋아요.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 적는 하찮은 행위는 델리아가 그녀의 곁을 지나갈 때 패기는 생각했다. 그야말로 완벽한 넌센스야. 벽에 등을 기대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때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쳐들고 문간에서 잠깐 멈춰 섰다가 손을 내놓은 채 걸어갔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자문했다. 다소 낡은 구두를 신은 아버지의 모습이 그녀에게 어떤 즉흥적인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런 따스함이 솟구치는 것은 그 감정을 음미해 보면서 그녀는 자문했다. 그녀는 그가 방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구두는 항상 이상스럽게 그녀를 감동시켰다. 어떤 면에선 그가 이성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으론 동정심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런 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움직여야 했다. 이제 나 자신을 비교적 무감각한 상태로 마취시켰으니 나는 당당하게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리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패트릭 고모부에게로 갈 것이다. 그는 이빨을 쑤시면서 소파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가 방을 가로질러 갈 때 아무런 운율이나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하나의 문장이 저절로 떠올랐다. 제가 고모부 댁에 머물고 있을 때 손도끼로 발가락을 잘랐던 사람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에서 그들과 함께 지냈을 때 정원사가 손도끼로 발을 잘랐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케트? 하케트. 그가 되풀이했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해가 분명해졌다. 오, 하케트. 그가 말했다. 친애하는 늙은 피터 하케트. 그래. 겔웨이에 하케트라는 성을 가진 집안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가 굳이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그 오해가 오히려 모든 것을 수월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그의 입을 열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는 하케트 집안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한 성인 여자가 기먹은 노인과 더불어 그녀가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케트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런던을 가로질러 온 셈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가 물은 건 손도끼로 발가락을 잘랐던 그 정원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케트 건
손도끼건. 그녀는 농담에 맞추어 즐겁게 웃었고 그것은 아주 적절해 보였다. 사람들은 함께 웃어줄 누군가를 원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즐거움은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커지는 것이다. 고통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빈번하게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닐까. 공유함으로써 그것을 가볍게 하기 위해 고통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줄어들고 증가되게 하라. 그러나 그 생각은 사라져갔다. 그가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점잖게, 정연하게, 여전히 친절하지만 다소 피곤한 잔소리가 몸에 밴 사람처럼. 그는 지나간 날들과 옛날에 기르던 개들과 작은 시골집에서의 생활 속으로 열중해 들어가는 동안 느리게 형체를 이루어가는 오래된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그녀는 반쯤 들으면서 크리켓을 하는 사람들과 시골 저택의 계단 위에 있는 사냥꾼들의 퇴색해가는 스냅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지 그녀는 궁금했다. 이러한 공유는 어릿광대극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을 가다듬었다. 오, 그래. 정말 멋진 시절이었지. 그가 말하고 있었다. 불빛이 그의 흐릿한 눈을 비추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각반을 찬 남자들과 그들의 발치에 움츠리고 있는 개들과 함께 흐르는 듯한 치마를 입고 넓고 흰 계단에 서 있는 여인들의 스냅 사진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의 아버지로부터 길을 따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하얀 집에 살았던 로디 젠킨스라고 하는 남자에 관해 들어본 적 있니? 그가 물었다. 너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텐데. 그가 덧붙였다. 아니요.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눈을 치켜뜨면서 그녀가 말했다. 말씀해 보세요. 그가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런저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지. 아니야. 그런 점에서 나는 운이 좋다고 할 수 없어. 거기에 델리아 고모가 있었다. 그녀는 고모가 빠르게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 금박이 있는 드레스를 입은 붉게 굽이치던 머리가 하얗게 변한 기품 있는 세월과 더불어 황폐해진 그녀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고모는 패트릭과 결혼했어. 몇 가닥의 머리칼이 늘어뜨려져 있는 그의 풍상에 찌든 느리게 경사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어째서 델리아 고모는 패트릭과 결혼했을까? 그녀는 궁금했다. 그들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끌어왔을까? 사랑으로? 아니면 아이를 낳음으로써? 사람들은 서로를 만지다가 붉은 연기의 구름 속에 휩싸여 버리는 것일까? 그의 얼굴은 작은 솜털이 있는 구주베리 열매의 빨간 표피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있는 어떤 주름살도 어떻게 그들이 함께 살아왔고 어떻게 새 아이들을 거느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만큼 충분히 뚜렷하지는 않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것들은 사냥 때문에 그리고 옛날이 지나가 버렸다는 데 대한 근심 때문에 생긴 주름살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전략해야만 했다.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녀가 형식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시계가 보이도록 조심스럽게 손목을 돌렸다. 겨우 15분이 지났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방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가고 있었다. 거기에는 분홍색 터번을 두른 한 인도인이 있었다.
오, 내가 이런 낡아빠진 이야기들로 너를 지루하게 하고 있었구나. 고모부가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그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녀는 느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말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다지 친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그녀는 느꼈다.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고통은 두 개가 하나로 모아짐으로써 즐거움을 능가하는 게 분명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혹은 내가 예외적인 존재고 특별한 사람인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충분히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생각을 계속했다. 그래, 똑바로 앞을 바라보면서 분만 중인 여자 때문에 늦도록 고생한 데 따른 피로로 인해 입술과 눈 주위의 피부가 다시 뻣뻣하게 당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예외적인 존재야. 고집스럽고 냉정하고 이미 판에 박혀버린 일개 의사에 불과한 나는 죽음의 냉기가 엄습해 오기도 전에 마치 얼어붙은 구두가 구부러지는 것처럼 판에 박힌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쾌한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머리를 수그렸다. 지루한 순간에도 미소를 짓고 몸을 구부리고 자신이 즐겁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라고 분홍색 터번을 두른 그 인도 사람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 친구는 누구지? 자신의 정면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물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엘리너 고모의 인도인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만일 어둠의 자비로운 힘이 예민한 신경의 노출을 말살하기만 한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휴지가 있었다. 내 낡아빠진 이야기를 들으라고 너를 계속 여기 붙들어둘 수는 없지. 패트릭 고모부가 말했다. 망가진 무릎들과 함께 풍상에 찌든 그의 잔소리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얘기해 주세요. 늙은 비디는 여전히 그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사탕을 사곤 했던 그 가게 말이에요. 불쌍한 영감택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는 다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의 모든 환자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쉬게 해줘요. 쉬게 해줘요. 나를 쉬게 해줘요. 어떻게 하면 진통을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가? 그것이 모든 산모들의 절규였다. 어떻게 해야 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멈춰지는가? 오, 저기 줄리아 크로마티가 있군.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그는 그 매력적인 동양인에게 손뼉가 구부러진 커다란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혼자 남겨졌다. 그녀의 고모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잘거리며 다가오는 그 새처럼 생긴 늙은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 양손을 펼친 채 걸어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혼자 있게 되어 기뻤다. 그녀는 전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누군가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마틴이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안녕하세요, 마틴 삼촌.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환영했다. 노인네한테 대한 임무는 끝난 거니, 백이? 그가 말했다. 그는 늙은 패트릭이 항상 그들에게 말했던 그 이야기들을 지칭한 것이었다. 내가 몹시 무뚝뚝해 보였죠? 그녀가 물었다. 글쎄, 그가 그녀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분명 도취된 표정은 아니군. 이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의 끝을 다 알아요.
그녀가 마틴을 쳐다보며 변명했다. 그는 머리를 식당의 웨이터들처럼 빗어 넘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편안한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의사였다. 그녀는 그가 암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생각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써야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증상을 본 것인가? 나는 그들이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됐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었나요? 그녀는 그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다. 물론 그는 사랑에 빠졌었지. 그가 말했다. 그는 델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인도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벽난로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이나 몸짓들은 아직도 멋있었다.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빠졌었지. 그가 곁눈질로 패기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젊은 세대들은 너무 심각했다. 물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너도 알 거야, 파넬. 파넬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지? 그가 물었다. 네, 패기가 말했다. 그리고 에드워드 삼촌은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의도적인 단순함과 정교함으로 해서 역시 매우 두드러져 보였다. 에드워드는 그래, 마틴이 말했다. 에드워드 형도 사랑에 빠졌었지. 틀림없이 너도 그 옛 이야기를 알 거야. 에드워드와 키티에 대한. 그 사람과 결혼했던 그의 이름이 뭐였더라? 라스웨이드였던가? 에드워드가 그들 옆을 지나갈 때 패기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라스웨이드와. 그러나 그는 사랑에 빠졌었어. 열렬한 사랑이었지. 마틴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너는... 그가 그녀를 아주 잠깐 재빨리 쳐다보았다. 그녀에게 그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있었다. 물론 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그가 덧붙였다.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암에 대한 자신의 공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짐작했다. 그는 그녀가 뭔가 증상을 알아차린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의사들이란 대단한 사기꾼들이에요. 그녀가 되는 대로 내뱉었다. 어째서? 사람들은 옛날보다 오래 살아. 그렇지 않니? 그가 말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는 않아. 그가 덧붙였다. 우리는 약간의 하찮은 속임수들을 익혔죠. 그녀가 인정했다. 그는 그녀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삼촌은 80세까지 살 거예요. 그때까지 살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녀가 말했다.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물론 80세까지 살기를 원하지. 그가 소리쳤다.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 가서 그들의 건물들을 보고 싶어.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 너도 알지? 나는 인생을 즐겨. 그는 정말 그랬다. 그가 60세는 넘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추측했다. 그러나 그는 활기차게 켄싱튼에서 그의 노란 옷을 입은 여인과 함께 있는 40세의 남자처럼 젊고 맵시있게 일어났다. 난 모르겠어요.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리 와, 패기. 이리 오라고. 그가 말했다. 너는 인생을 즐기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하지 마. 로즈가 왔군. 로즈가 들어왔다. 그녀는 몹시 뚱뚱해져 있었다. 80세까지 살고 싶지 않아?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2번이나 그 말을 되풀이해야 했다. 그녀는 기가 먹었다.
그러고 싶지. 물론 그때까지 살고 싶지. 그의 말을 알아들었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마치 군인들처럼 머리를 묘하게 뒤로 젖히고 있다고 패기는 생각했다. 물론 80세까지 살고 싶어. 그녀가 그들 옆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오, 하지만 패기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로즈가 귀가 먹었다는 사실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녀는 고함을 질러야 했다. 고모 세대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그렇게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녀가 외쳤다. 그러나 로즈가 그 말을 들었는지 의심스러웠다. 이제 그들은 어린 시절에 대해 뒷뜰에서 나무에 올라갔던 일과 누군가의 고양이를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패기는 생각했다. 개개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어떤 선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옛날에 말했던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손바닥처럼 가로세로로 얽혀 있을 거야.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는 생각했다.